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목요일인 오늘 아침부터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인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더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기온과 습도가 함께 올라서 불쾌지수가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기조 속에 농업, 농촌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재원에 대해서 첫 소식으로 들어보고요. 전통시장 고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횡성 전통시장 장터데이가 오는 7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고 뒤에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의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관련 내용 끝으로 전해드리죠. 6월 2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6월 강원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도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1포인트로 전달보다 7.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현재 생활 형편과 향후 경기 전망도 5월보다 각각 1포인트와 16포인트 상승해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말까지 과수 탄저병 방제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방제약제 살포를 독려하고 탄저병 증상도 안내합니다. 특히 사과와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해 탄저병 발생 동향을 파악합니다. 탄저병은 사과와 복숭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병원균이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데요. 지난해 평창에서는 6개 농장에서 과수 탄저병이 발생했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영월에서 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됩니다. 이번 노선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이용객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공항 특화 노선으로 영월에서 출발한 승객은 제천에서 하차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고안 사북, 영월, 제천 정류장에서 하차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정책 전환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 4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농정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김종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농업, 농촌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 방향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시나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의 고부와 가치 고차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농업 민생 4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어촌 주민수당, 태핑연금,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농업인 소득 안정화 확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새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이른바 농업사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선 농업사법이란 어떤 법들을 일컫는 것이고 이 법률들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농업사법은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 생산 조절과 시장 의무 정리, 그리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을 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안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익을 보전해주는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 농가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해서 생산 비용을 고려한 피해 보상과 재해 복구비의 확대,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민생 4법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쌀, 채소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경영의 위험성을 가능한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쌀과 같은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이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예, 농업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개정하려는 이유도 짚어주셨는데요. 쌀값 등 곡물 가격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 우리 농업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주식인 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쌀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매입 조건이 확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매입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개정안에서는 매입 기준을 좀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생산량 기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약 3에서 5% 이상 초과해서 생산을 하면 우리가 의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적으로 지금 정해놓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쌀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시장 격리 또는 안정기금 투입을 통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예. 우리가 작년 기준 쌀 비축 비용이 약 1조 7,700원이었고요. 쌀 보관 관리 비용이 약 4천억 정도 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쌀 비축 재고 물량이 115만 톤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 40만 톤의 1.4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수입 안정도, 소득 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많은 양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의 적절한 그런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쌀 소비량이 2022년 기준에 50.9kg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4kg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가 쌀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간반 정책 같은 정책도 시행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쌀 5kg당 약 4,000원이 넘는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4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네. 이렇게 쌀을 무조건 쌀값이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무조건 쌀을 감축시키는 것만으로는 우리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주조용 쌀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쌀의 용도를 좀 다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쌀을 좀 전 세계로 수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쌀의 저희 비축돼 있는 물량 그리고 재고 물량을 그렇게 감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의 사례도 들어주셨고 쌀의 용도의 다변화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좀 어떤 농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라 재배 환경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이상기후, 자연재해 발생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것을 순응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업인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 주시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 사과, 인삼, 수박, 멜론 등 기존의 그 남쪽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목이 새로운 재배 적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작목들에 대해 지역에서 좀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강원 지역이 새로운 재배 적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좀 필요하고 또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고 새로운 선진 유통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우리 기존의 재배 적지에서 이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열대 작물을 좀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방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은 우리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산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농촌공간 재구조법에서는 우리가 7개의 특화지구를 저희가 지금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읍면이 있는 15개 시군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제대로 이제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성 정도만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법정 계획이고 또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법령 도입 취지에 상당히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 공간계획에 대한 농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본에 우리 송미영 장관님께서 유임이 되시는 것도 대부분 농촌 공간 재구조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 정책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확대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또 교수님께서는 농업 R&D 예산과 지역 농정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그 R&D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지금 농업 분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농업 분야의 문제만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의 그런 R&D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성장 국가 경제,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갈등 등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농업 R&D의 확충을 꼭 필요할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는 농정의 지방 분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을 통한 국가 농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특색 있고 다양한 농업 정책이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용돼서 우리 강원도 또는 시군들이 많은 농업 정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농업자원 경제학과 김종화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횡성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터데이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장터데이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장터데이는 2015년에 내 고향 주말 장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횡성의 로컬푸드와 신선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 농민과 함께하는 주말 장터 형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네.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약 3년간 운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등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2023년부터는 장터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고 운영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말 장터에서 벗어나 횡성 5일장 시장 중심 거리에서 진행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하는데요. 장터데이는 전통 5일장이 열리는 끝자리 1일 6일마다 횡성 전통시장 동문부터 서문까지 중심거리에서 고객들에게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장터데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시장조합 황광렬 조합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5일장 날 장터데이를 하면은 군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상인들의 매출도 점점 회복되는 추세였고요. 특히 다양한 이벤트 덕분에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아졌고 시장을 단순히 장 보는 공간이 아니고 체험하고 추억 남기는 장소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있고요. 덕분에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터데이에 특히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장터데이는 올해 2025년 기준으로 6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5일 장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시장 메인 거리로 가시면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룰렛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장터데이에서 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룰렛을 돌릴 수 있는데 꽝이 없어서 참여만 하시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추첨권도 드리고 있어서 6월 26일 오늘과 7월 26일 장터날에는 15명을 추첨해 온누리 상품권 3만 원씩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원 다육이 심기 체험도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예. 다육이를 골라서 화분에 직접 심어보는 체험인데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1,000원 야채 코너도 있어서 질 좋은 국산 채소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횡성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과 특산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또 고향의 정까지 듬뿍 담아 판매돼 농가는 물론 상인과 고객들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터데이를 방문하실 분들은 횡성 전통시장 제2주차장, 횡성군청, 인근 농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5일 장날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다소 혼잡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시장조합 황광렬 조합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명절마다 맞춤형 이벤트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설맞이, 추석맞이, 장보기 이벤트뿐만 아니라 여름엔 이제 휴가객 대상 행사와 가을엔 김장 체험, 겨울엔 이제 야시장하고 연말연시 이벤트도 준비 중이고요. 단순히 이제 시장 행사가 아니라 지역 문화가 살아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터데이는 시장을 살리고 지역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입니다. 시장을 지키는 건 상인들만의 힘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한 번 더 들려주시고 한 번 더 장을 봐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짧은 방문이지만 장터에서 좋은 사랑과 정을 나누고 좋은 추억도 남기시길 바라고 저희 횡성 전통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횡성 장터데이가 단순한 장터를 넘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소통하며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장터데이가 진행되니까 한번 참여해보시고 꽝 없는 룰렛 이벤트도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통부의 박재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교육부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네, 먼저 이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사고 후에 술을 추가로 마셔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서 처벌을 피하려는 고의적 음주 측정 방해 행위인 거죠. 음주운전 사고 후에 도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술을 추가로 마신다는 것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후에 술을 마시면 측정 결과를 흐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네. 실제로 충격을 가라앉히려 마셨다는 식의 진술로 처벌을 피해간 사례도 여럿 있었는데요. 이는 수사 혼선과 사회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후에 그 측정 결과에 혼선을 주기 위한 수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그동안 이 술타기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술타기 수법은 그간 법 적용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 측정 회피 수법으로 기존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음주 측정 회피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음주 단속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 술타기 수법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을 마셔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재범의 경우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또 운전면허 취소나 결격 사유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측정 결과에서 문제가 있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주 측정하는 그 행위를 방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술타기 수법을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만든 부분이겠죠.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뿐 아니라 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음주운전도 음주 측정 방해 시에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자전거 이런 부분은 뭐 술 마시고 타도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처벌 규정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10만 원, 그리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이런 음주 후 운전과 측정 방해 행위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10만 원, 전동 킥보드 13만 원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죠? 네네. 이게 이제 그 방해 행위에 대한 범칙금인가요? 아니면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의 범칙금인가요? 방해 행위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방해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군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의 범칙금도 혹시 지금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전거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이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지점이 바로 측정 회피였는데 일각에서는 이 술타기 같은 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도 뭐 입증이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확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더해 그 책임마저 은폐하려는 술타기는 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당연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강원 지역을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수치가 좀 어떤 편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강원 지역 수치요? 예. 강원도에 좀 이런 사례가 좀 많은 편인지 궁금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 이런 부분이 근절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통부의 박재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세균과 바이러스 번식이 쉬운 만큼 식중독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해산물과 계란을 포함한 모든 식재료는 완전히 익혀 드시고요. 음식물 조리 후에는 충분히 식힌 다음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